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평가원 간략한 총평 먼저 시작하고 해설 강의는 오늘 저녁부터 촬영이 되고요. 이게 사실 요즘 수능은 해설 강의를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연결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완결성 있게 좀 봐드려야 돼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시험 치기 이틀 전 이번 주 월요일에 했던 수업 지문이고요. 이 정수응전인데 상당히 가치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저도 주목했던 지문인데 역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33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설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 6년 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이셔서 되게 많이 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식의 해설을 하는,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그 당시 학생들 굉장히 혼 좀 많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자세가 잡혀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해볼 만한, 적용할 만한 그런 EBS 문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EBS 문항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문제 질도 이상해지고 학생들도 헷갈리면서 사상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특히나 다 필요 없고 수능 국어에서 수능 날 우리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EBS는 이런 게 좀 꽤 많이 발견이 돼요. 제가 벌써 지금 확인한 것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좀 애매한 거 포함하면 5개가 넘어가는데 정확한 건 3개 정도 돼요. 이런 걸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여러분 이거 한번 멈춰놓고 한번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고 이런 보기 문제를 이렇게 선지 설계를 하면은 이건 학생들이 연습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냐면 앞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어요. 이 보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랑 지금 딱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구평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문항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할 얘기인 거지 아까 지문처럼 건드리면 안 되고 이게 요즘 사실은 워낙 사회적인 갈등들도 심하기 때문에 참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또 어찌 보면 사회적 실험을 하는 거고 아직 정답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확률 높은 정답은 있지만 제가 언제 기회가 될 때 이거는 좀 얘기를 풀어냈으면 하겠고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드릴 말씀은 해요. 아니, 다들 왜 그렇게 신났어 지금? 신날 수밖에 없죠. 왜? 쉽잖아. 아니, 솔직히 저는 총평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딱 정보량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1, 2페이지 정보량 딱 눈에 보이세요? 그리고 이거를 작년 수능 1, 2페이지 정보량하고 딱 비교를 해볼게요. 20%가량이 적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에서 국어같이 정보량이 터졌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에서 정보량 20%가 줄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80분짜리 시험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96분짜리 시험을 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보량 20% 줄어든 게 단순히 시간 20%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보다도요. 사실은요. 난이도가 훅 줄어요. 여러분 8시 2가지랑 10시 2가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쓰이는 컨비네이션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수능 국어는 굉장히 조합의 경우 수가 많아지겠죠. 정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정보량이 20%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고민할 정보 처리하면서 선지 판단하면서 고민할 경우의 수 자체가 매우 대폭 줄어든 거다 보니까 시간도 줄었는데 사고의 과정도 되게 단순해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고 사실 작년 9평 때 점수 인플레이션이 굉장했거든요. 뭐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가지고 막 등급이 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촘촘하게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 95점은 맞아야 막 3등급 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 시험이 약간 재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평이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씨발 됐다 이제. 나 이제 됐네. 나 이제 대학 가면 되겠다. 야. 이제 이러는 순간 내년에 또 봐야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쉽게 나왔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떤 평가원이나 EBS에서 반복 출제되거나 연계 출제되는 거 유효하고요. 작년 9평처럼 좀 코로나 때 힘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응원이라고 저는 보이는 그런 평가원의 되게 쉬운 난이도에 정보량도 20% 이상 줄어든 쉬운 난이도에 정말 평이했던 시험이고 또 평이함대로 손해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량이 빡빡하게 많이 나오는 걸 잘 처리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보량이 적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또 손해를 받겠죠. 또 난이도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친구들은 반대로 난이도가 좀 쉬워졌으니까 아주 이득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쉽게 나오니까 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더 잘 이득을 봤을 거고. 사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학생 성향에 따른 유불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조차도 분명히 좀 손해를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모의고사입니다. 이걸로 뭐 수능 갑니까? 이걸로 뭐 대학 갑니까? 여러분, 이걸로 재수학원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 재수학원 지원하실 때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시험지로 무시험 전형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재수학원 갈 때는 쓰겠지, 9평. 별로 의미 없다는 거. 물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 9월 평가원 가지고 수시 라인을 정하죠. 그러면 존나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쨌든 수능 점수 아니잖아요. 얘는 최저에도 영향을 줄 수 없고요. 정시에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독립시험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얘 자체대로 모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시를 결정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지는 결과물일 수 있죠. 뭐 근데 그건 그것대로 열심히 하셨어야지.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얘는 수시 지원의 기준으로는 현 시점 가장 확률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거 의존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다만 가중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합격에 우선 둘 것이냐, 아니면 재수를 해도 상관없다고 볼 것이냐, 본인의 가치관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런 큰 흐름에 대한 얘기들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먹고 좀 오후 시험 좀 대비하세요. 저한테 자꾸 쌤, 저 96점 맞았어요. 1등급 나오면 되나요? 이제 수시 되나요? 이러지 말고 좀. 오후 시험은 안 쳐? 왜 벌써 답을 맞춰 지금? 도대체 얘네가 답을 어디서 구했나 했더만 또 평가원 사이트를 그새 들어갔어, 핸드폰으로. 야, 누가 점심시간에 모의고사 치다가 핸드폰 하래? 여러분, 아니에요. 오후 딱 치시고 저녁 해설 강의 올리실 때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보량 2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거의 없었을 거다. 두 번째, 난이도도 대폭 줄었을 거다. 하지만 세 번째, 모의고사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쳤든 못 쳤든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이건 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처음 아까 들어가면서 연계 잡아드리는 설명들 기억나시잖아요. 정수영전이 많이 느낌이 있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의고사를 치면 시간이 별로 없어, 제 수업 스타일상. 그러니까 많아봐야 2지문 정도 건드리거든요. 딱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했던 수업에서 건드렸던 2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지문이었고, 그래서 연계 느낌을 잡아드리는 건 정말 저 아시잖아요. 저 실력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9월 평가원과 EBS의 기존 기출들을 엮어서 연계 느낌 잡아드리는 내용까지 해서 9월 해설 강의 같이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제 주요 지문들 잠깐만 좀 언급해서 정리할 예정인데, 시험 치기 전인 학생들은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안 친 학생은 무조건 치고 보십시오. 80분 집에서라도 혼자 제발 좀 한 호흡 치고 보셔야 되고, 뭐 여전히 1페이지는 독서 이론 지문이고요. 특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12년 다 돼가네요. 그때 이제 인강 처음 시작했었고, 그때 제가 독서교육론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는 기존의 독해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제는 그 역량과 능력이 확대되고 연구가 많이 된 그 이론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이거에서 이슈가 크게 되진 않는데, 또 이런 거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을 위한 특강도 진행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 지문이요. 제가 가나 상호 특성 지문들이 예술 지문이 엮여 나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쉬운 유형에 속할 거다. 역시나 그랬어요. 그리고 예술 지문은 앞으로 단독 지문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나와도 이렇게 엮어서 나올 거다. 근데 6구 수능에 한 번은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역시 제일 쉬웠던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소진시켰기 때문에 아마 수능에서는 가나에서 작년 변증법 지문들처럼 여러분이 좀 체감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나 상호 텍스트형 지문은 수능에는 좀 철학 논리처럼 뭔가 이견의 대상을 가지고 다룰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이제 경제 세팅을 한 거. 이거 경제 지문, 이건 여러분 한 20년 전, 10년 전 진짜 뒤지기 쉬웠던 여러분 그때요. 그때 만점자가 몇 명 나왔지? 그때 만점자가 막 4,000명씩 나왔던 시험 있어요. 진짜
고수준입니다. 지금 28명 여러분. 그렇게 쉬웠던 시험 수준이기 때문에 얘는 소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소재적으로 의미가 있어. 사유재산 나왔죠. 느낌 와야지.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이제 제가 공산주의 수업할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 경제 체제니까. 왜냐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20, 30대의 젠더 갈등은 사실은요, 50대 이상들의 특정 성별의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냥 얘기할게. 50대 이상의 가부장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 너무 심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닮아있는 대척점이에요, 지금. 머리가 아파. 마찬가지야. 그 시절의 자본주의 어땠어요? 12살 먹은 애들, 8살 먹은 애들 탄광 끌고 가가지고 14시간씩 일하다가 애들 평균 수명이 25이에요. 여러분 4년 뒤면 죽어요. 그 시절에 태어나면.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안 좋았던 세대가 있었고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배워야 되고 사상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수행 교수님 퇴임하시고 그 이후로 없어. 서울대에서 경제학과에서 상경계열에서 이 자본론을 수업하실 교수님이 없어요. 저 자본론 이제 사서 진열만 해놨어요. 한 3페이지 봤는데 그냥 이거는 이거 내가 다 보잖아. 사실 거의 수석할 것 같았어. 너무 어렵고 너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저는 극혐합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분명히 자본주의가 반면교사일 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 역시 어떻게 될지 몰라. 왜? 중국 곧 미국을 추월합니다. 6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거야. 트럼프 당선될 확률 매우 높아요. 어떤 이런 국제적인 질서나 세계 정세에 이 정말 격변의 소용돌이, 우리 구한말 그 이상의 격변의 소용돌이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평가원에서 사유재산 건드렸다. 이거는 오케이. 이제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할 때가 왔구나.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20대 때. 사실 저는 좌파정당, 우파정당 다 가입을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물론 어떻게 보면 박쥐지. 어떻게 보면 박쥐인데 얘가만 내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다 겪어본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뭐 또 정치 얘기하면 또 우리 불편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봐요, 여러분. 이게 빅데이터 지금 제가 출제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빅데이터를 쪼개보면 크롤링 지문이에요. 크롤링,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내는 그 초기의 그 빅데이터 흐름에 있어. 초기. 작년 수능 들은 애들, 작년 수업 들은 애들 기억나잖아요. 지금 이거. 빅데이터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뭐 한다? 빅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크롤링이나 마이닝을 한다.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고 AI의 오케이 그 흐름. 그래서 역시나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잠깐만 뭐야 이거 비문학 지문 벌써 하나. 뭐 많이 좀 제가 또 언급한 지문들이 나온 거죠. 내가 공산주의 건드릴지 몰랐거든. 사유재산. 물론 이제 여러분 선생님 이건 사유재산 공산주의가 아니라 저기 뭐 상속지문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지문도 제가 얘기했었잖아. 언제? 206월 20수능 206월 20수능 그때 뭐 나왔어요? 법률행위 지문. 법률행위 지문에서 계약 지문 그리고 수능에 뭐가 나왔어요? 증여, 상속 다 나왔죠. 얘 나올 가능성 그래 크다 그랬죠. 왜? 제가 여러분이 법을 생존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10살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나한테 보상금 안 챙겨주고요. 누가 우리 부모님 빚을 나한테 고지를 안 해주는데 죄송해요. 어떤 금융회사들은 우리 부모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10년 뒤에 갑자기 성인이 된 미성년자한테 그거를 갚으라고 갑자기 통보가 온다니까. 그러면 20살 되자마자 빚이 5억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이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사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건드리고 있는 거야. 계약지문 4개는 벌써 다뤘죠.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지문들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나 더. 왜 사유재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하고 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빨간색 이런 거 쓰질 못했어. 야, 근데 이제는 우파 정당이 빨간색을 써. 이제는 거의 극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이런 상속적인 문제도 이제는 지문에도 나왔고, 이거 사고 터지면 골치 아파요. 빚까지 떠안아야 된다고. 그 얘기도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빅데이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정수전전. 아, 이게 참 문제적 지문이었고, 아니, 지문은 너무 괜찮은데, 보기를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진짜 교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때 이제 수업이 이랬어요. 어떤 한 학생이 되게 당차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되게 타당성 있다. 여류소설, 여성 영웅소설. 아, 조선시대에도 저런 게 있구나. 대단한데? 되게 관점 되게 참신하네 했는데 교수님이 같은 여성 교수님이셨다니까? 30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러니. 정말. 야라고 나섰고.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대요. 근데 그 얘기가 맞거든.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지. 이게 자꾸 이렇게 오면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니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보기 문제만 좀 어떻게 해놓으면 참 이 지문 좀 괜찮을 지문인데. 학생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문은 중요한가요? 지문은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지문은 중요하다. 근데 이 문제에서 특히 보기 문제, 그 EBS 보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너희 터진다. 그렇게 해석했던 애들 다 터졌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좀 제가 이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수능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요즘 현대시 느낌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약간 이게 복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얘기하고 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은 역시 그냥 좀 문안방으로 출제된 느낌, 그리고 고전도 문안방으로 출제된 느낌. 뭐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느낌으로는 좀 화작에서 학생들이 고전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부분이, 보면 알겠지만 얘가 독서 문학보다 정보량이 빡빡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난이도 있는 독서에서 정보량을 터트려 버리면 요즘 학생들 특성상 많이 피로도를 느끼면서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느꼈을 거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다고 느끼는 화작, 엄매 같은 선택에서 정보량을 늘려주면 학생들은 쉬우니까 극복은 잘 했겠지만 거기서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정보량 많은 거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 구조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정보는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 수업 들은 애들은 알죠. 그거를 못 배운 선생님들, 연구를 안 한 선생님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동시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직관적으로 자기들은 초인지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이 40 드신 분들한테 수능 치라 그러면 또 잘 쳐요. 국어는. 왜? 그만큼 20년 더 살아서 배경지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 처리 구조에 있어서 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좀 보고 판단하시고, 보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처리하셔야 된다고. 자, 9평에 간략한 총평 했고요. 문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출제가 됐고, 어떻게 연계가 됐고, 앞으로 이게 수능까지 어떻게 연계될 건지 좀 설명드리는 그 부분은 제 능력이고, 제 역량이고, 제 역할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부분 다뤄드리고, 이제 9평 가지고 수시 원서 쓰는 학생들 되게 고민 많겠죠.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동네 형이 하는 얘기야. 동네 형이 하는 얘기니까 제발 무게감 1g도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 가볍게, 한없이 가볍게 들으세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제 9평 가지고 수시 라인을 정할 텐데, 난 여기는 재수에도 안 가. 쓰지 마. 뭐하러 쓸래? 재수에도 안 가. 나 우수에도 여긴 안 가. 쓰지 마요. 근데 내가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했을 때, 진짜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대학 학위라도 받으려면 나 여기라도 가야 돼. 그런 데는 원서를 쓰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터져도 안 쓸 대학은, 무슨 일이 터져도 안 갈 대학은 원서 쓰지 마. 원서 값도 아까워, 솔직히. 원서 값도 아깝고요. 그거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워. 무조건 여러분이 재수, 삼수, 오수에서 다 떨어져도 갈 대학, 그 라인을 정하세요. 여기 아니면 재수한다 라인 밑은 쓰지 마. 그 라인 기준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상향을 해야 돼? 이 점수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등급이어도 내가 국어는 만들어 드릴 수 있다요. 국어는 최저든 뭐든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야 돼서 100분이 100이 나와야 돼요. 정시 서울대 뚫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소리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시 서울대는 약간 운의 영역이야. 야, 3개 틀리냐 2개 틀리냐 4개 틀리냐 이거는 약간 운의 영역이야. 뭐 그것까지 나한테 맞추지. 여기 운이라는 건 여러분 확률입니다. 랜덤 정규분포예요.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 난 그건 몰라. 근데 여러분이 국어 100분이 96이 필요해요. 97이 필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랑 상의하시고 다시 한번 수시라인 잡으실 때는 재수해도 안 가. 쓰지 말라고. 내가 최악의 경우 여기는 다닐 거야. 까지는 쓰세요. 이 정도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와서 여러분의 진로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미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수능 치면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수능 끝나고 정시원서 접순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썰을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수업 시간 뵐게요. 자, 덧붙이려고요.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이거 좀 보더니 선생님 좀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의문사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항상 이제 교수님들 수업을 직접 듣고 때로는 교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같은 시대에 서울대를 다녔고 저는 계속 학생들 시절에 교수님들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수님 되셨겠죠. 어쨌든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때로는 같은 학생 입장에서 때로는 교수님의 학생 입장에서 제가 공부했던 입장을 생각을 하다 보니 출제 예측이라든지 요즘 수능에서 진짜 자부할 수 있을 정도. 제가 다른 부분은 자부 안 해요, 여러분. 전 다른 거 잘 몰라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뭐 정치, 경제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수능 수준에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근데 전 다른 거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요. 인생 어떻게 사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건 제가 누구한테 가르칠 깜냥도 안 되고 뭐 어찌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준도 안 되고 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수능 국어는 그냥 저한테 기대하시면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얼굴 가지고 수업하는 강사 중에는 1등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의문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의문사에 문제가 있어? 도대체 뭘 이런 입장이거든.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놓고 보면 오답률을 보면 니는 이게 문제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교수님도 저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의문사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이건 아무래도 조교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어떤 세대적으로나 느낌적으로 오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제가 감지가 돼서 못 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해드릴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의문사에서 그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지만 교수님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그게 왜? 이런 입장이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얘기하죠. 올해 레이스는 언제 시작했다? 8월에 시작했다. 이제 한 달 지났어요. 8, 9, 10월, 11월. 자, 레이스의 약 한 25% 내지 30%가 소진되어 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역전이 가능하고요. 제가 역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진폭 줄여드려서 100분이 100으로 수렴시켜 놓을 테니까 제발 이제는 제 한마디 한마디를 좀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고3들이 유난히 뻗대. 애들아 문학 이렇게 푸는 거야. 쌤 알겠어요. 그런데 학문건 자기들이 3년 동안 내신했던 거. 3년이 뭐야. 초중고 특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내신 스타일로 그냥 풀리니까. 그럼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저는 여러분이 이 시점에 많이 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고치니까. 그래야 자기를 반성하니까. 잘 나와버리면 뭐 그것대로 여러분이 버프를 받겠지만 아니에요. 한 번쯤은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잿더미를 짓밟고 그 잿더미를 딛고 실패해서 배워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 내용적으로는 수업 때 다뤄야 돼. 뭐 여기서 뭐 간략하게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업 때 다뤄드릴게요. 수업 때. 저는 그런 스타일로 수업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아니 도대체 의문사할 문제가 뭐지? 없는데 의문사할 문제가. 이거 의문사하는 거는 제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문사 하는 거는 참 제가 의문이고 의문사 하시면 안 되고 의문사 하면 저는 이유는 알 것 같거든.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릴게요.
수업 시간 때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뭐, 푹 쉬는 거 수능 날 끝나고 쉬시고, 뭐, 고생해서 뒤질 것 같으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상관없는데, 그 자꾸 뭐, 그 쉬고 싶은 이유를 만들지 마. 놀고 싶은 이유를 만들지 마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놀아. 수능 끝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제발, 제발 여러분, 합리화하지 맙시다. 파이팅 하시고, 수능 날까지는 뒤지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파이팅!